마트에는 참 많은 가공식품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식품을 고를 땐 뭘 따지시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가공식품들. 이 가운데 유전자 변형 작물, 이른바 GMO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들도 적잖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용 GMO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간 215만 톤입니다. GMO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더 빨리, 더 크게 자라는 GMO 작물이 식탁에 오른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3의 농업혁명이다. 빈곤과 기아태치, 식량 안보에 기여했다라는 긍정적 평가 못지않게 안전한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GMO가 우리의 식탁 위에 일상적으로 오르는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북 완주군 평야입니다. 드넓은 곡창지대가 시원스레 펼쳐져 있습니다. 정록마을은 그 한켠에 위치한 조용한 농촌마을입니다. 반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농민 오덕재 씨 부부. 막 열매를 맺는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농사 져서 우리나 먹지 애들 뭐 가르치고 저걸 수위는 못 돼요. 왜요? 저기 시세가 없잖아요. 가격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샹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복숭아 잘 됐네요 농사. 이거 뭐 이거 안 하면 뭐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그 8시에 마을 회관에서 그 GMO 관련해서 뭐 회의가 있어요. 또? 네. GMO가 뭔가 그거 국민들한테 괜히 뭐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왜 자꾸 그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여기 하필이면 또 우리 마을을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그거 반대를 뭐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뭐. 네. 해서 정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 작은 마을의 GMO가 논란이 된 건 지난해 농촌진흥청에 시험장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지금 비료도 화학비료도 안 쓰지, 노래 제초도 안 쓰고 저 우럭이 농사 농약 하나도 안 쓰고 우럭이 농사 짓어 지금 먹는데 그것도 쌀이 남잖아. 근데 뭘 더 농산물을 더 빼먹겠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나마 멀리서 나면 모르지만 마을하고 한 2, 3m, 30m밖에 안 되는 데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 사람은 죽이려고 자기들은 안 먹는 거야. 일손을 잡아도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에 농시장 들어온다는 게 우리 도움 될 줄 알고 좋아했죠. 시장은 무엇이 좀
농사에 대해서 도움이 돼 같아 했지.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첫 번부터 우리가 좀 반대했지. 아, 지금은 약간 배신감 같은. 아, 배신감 들죠. 진짜 배신감이죠. 아이고. 마을 농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긴 시험 재배장에서는 GMO 벼와 사과를 시험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보니까 하루아침에 한 가로세로 한 50cm 정도의 그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는 그런 표시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유전자라는 것이 GMO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GMO 단지, 이쪽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사과 시험 단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논란이 있기 전까지 이곳엔 GMO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험 재배 하우스는 지난달 돌풍에 날아가 버려서 보수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GMO 사과가 심어져 있던 곳이었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저쪽 안에 이제 한 1, 2년생 그 한 200주 정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처에서 한 5군데, 전체적으로는 9군데, 9가지를 이렇게 연구한다고 그래요. 아, 여기가 논이에요? 예, 이게 다 지금 이게 벼 재배는 여기서 될 것 같아요. GMO를 포함해서 다. 주민들은 GMO 시험 재배가 계속되면 친환경 농작물 마을 명성에 흠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GMO벼를 심어놓고 형식적으로 지금 망을. 절차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 절차 차원에서 분명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이런 GM을 연구하겠다는 거는 소비자하고 생산자들하고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지난 2014년 8월 농촌진흥청이 이곳 전북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논징청 안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온실입니다. GMO 작물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 뭐 온실에서 유전자 변형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경 방출 승인을 받으면 외부에서 시험 재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뭄에 대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른바 가뭄 저항성 벼는 농진청이 직접 개발했는데 이미 안전성 평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14작물의 2가축의 1곤충을 개발 추진을 했고 종수로는 170종 정도 됩니다. 이건 대부분이 유용 유전자를 발굴을 하는 단계, 기능성을 검증하는 단계, 고정 계통을 육성하는 단계에 다 머물러 있고 유해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온 건 3종이었습니다. 벼 2종과 곤충 1종, 누에 1종으로 해서 3종이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식량 수급을 위한 국가 정책을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이 농진청의 입장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GMO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의 75%의 특허를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GMO 한 종이 10년이 걸려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할 때는 상당히 늦어진 거고,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는 대신에 다른 나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도 포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사실 우리가 기술로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만 그걸 안 한다고 할 때 그게 바람직하겠냐. 왜냐하면 이 나무를 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왔는데 3, 4년 전부터 농진청 부지 안쪽에 조성돼 있는 GMO 시험 재배장.
사과 시험 재배장은 1000평 규모입니다. 유전자 검정 단계 GMO 사과 200주를 재배 중입니다. 농민들은 GMO 작물 꽃가루가 날려서 주변 일반 작물에 영향을 줄까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철저히 차단 관리해서 그럴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이게 충매화거든요. 그러니까 벌에 의해서 그 사과나무로 갔을 때 그 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은 그 이중 직기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수정 장치, 그 이중 출입문 등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벌이라든지 꽃가루가 그 다른 사과나무로 이동이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거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는 이 확실하게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연구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이곳은 지난 2013년 농진청이 개발한 항산화 기능벼가 시험 재배됐던 논입니다. 시험 재배를 마친 논은 주변 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후에도 일정 기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시험 연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혹시 그 땅 속에 남아 있는 종자가 또 발화해서 나오는 개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GMO 관리 규정에 준하여서 약 2년에 걸쳐서 계속 그 종자를 뿌리지 않고 땅 속에 있는 것을 다시 그 경운을 해서 그 종자들이 튀어나오게 만들고 혹시 그것이 발화하는 개체가 있다면 경운을 하고 제초제를 살포 후에 완전히 그 개체 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논 안에 있던 어떤 뭐 생물체의 씨앗이라든지 뭐 네. 기타 부산물이 밖으로 나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친환경 마을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합니다. 농진청이라고 해서 이거 시험 재배를 한다고 보면은 농지청하고 우리 마을하고는 철종 하나 쳐놓은 것뿐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농진청이라 하지만은 우리 마을에서 재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환경에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고 있죠. 농진청 GM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하고 GM 개발을 금지하라. 지난달 지역 농민들이 농진청 앞에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개정 운동을 저희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가지 활동 목표를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GMO 벼 재배에 대한 반발은 크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50%가 주곡으로 삼고 있는 거이고,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없어서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쌀도 지금 50%라 전 세계 50%가 주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 관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반 경작지와 GMO 경작지가 인접해 있다면 GMO 경작지 주변 유기농 재배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논 한가운데 유전자 조작 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아무리 꽃가루가 안 날린다고 하더라도 꽃가루가 바람에만 날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은 유전자 조작이 발견이 되면 취소가 돼요, 인증이. 그래서 이게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유기농 밭에 오면 내가 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도 내 밭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농민이 졸지에 인증이 취소될 위험에 놓이는 거죠. 네.
GMO 작물이 세상에 나온 건 20년 전입니다. 최초의 GMO 농작물은 토마토였습니다. 잘 무르지 않는 성질을 더한 것이었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썩거나 무르지 않는다면 저장은 물론 수출에도 유리해집니다. 그 후 깎아놔도 색이 변하지 않는 사과도 등장했습니다. GMO 사과와 일반 사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지난 1996년 미국 식품종자회사가 개발한 GMO 콩이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을 받아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기업들은 생산성과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면서 GMO 작물은 종류와 양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젠 벼와 토마토뿐만 아니라 옥수수, 감자 등 다양한 작물도 GMO로 개발돼 세계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GMO 검정과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해온 김혜영 교수는 GMO 작물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GMO를 사용했을 때 보면은 그 전체적인 그 농업 수확량 같은 경우도 증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농민 수입도 증가가 돼 있고, 농약 사용량도 이제 줄어든 그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GMO를 이제 해서 산업 기반적인 거는 오히려 이제 뭐 환경 오염 문제나 그런 부분 이제 향상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작지의 13% 정도가 GMO 재배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GMO를 재배하는 나라는 28개국, 그중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등의 상위 5개 나라로 GMO 생산량의 90%를 차지합니다. 또 다양한 재배 작물 중 콩과 옥수수, 면화, 그리고 카놀라 등 4개의 상위 작물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GMO 작물을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가 GMO 작물 수입을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한미 FTA 이후 미국 등 농업 수출국의 GMO 수입 확대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식용 215만 톤, 농업 사료용으로 809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식용 GMO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GMO로 만든 수입산 가공식품과 GMO 첨가물 수입도 연간 120만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식용 GMO가 가공 등을 거쳐 밥상에 올라오고 있지만 가공된 GMO가 들어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수입할 때는 GMO가 표시됐는데 그게 소비자를 만날 때는 그 딱지가 떼어져 있는. 아, 그 어디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수입량을 우리의 인구수로 나눠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200만 톤 정도 수입이 되면 지금 어떠한 시민단체에서 분석을 한 걸 보면 국민 1인당 GMO를 한 42kg 정도 한 해에 먹고 있는데 옥수수 국내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0.8%. 국내에서 유통되는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 옥수수의 51%, 대두의 80% 가까이가 GMO입니다. 대부분은 식품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식용유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단맛을 내기 위해 음료, 과자, 물엿의 재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콩을 주 원료로 쓰는 가공식품은 간장 등 장류와 콩기름같이 요리할 때 빠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GMO 대표 작물이 콩하고 옥수수라고 본다면 이제 기름류, 식용유에서는 콩하고 옥수수가 대표적으로 기름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GMO 수입 콩 중에 99%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그 기름 대두가 기름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용됐던 기름이 대두를 이용한 콩기름이라면 실질적으로 GMO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식료품에 GMO 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꼼꼼한 소비자들은 항상 그 재료와 성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GMO 첨가식품을 싫어한다면 아마 원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GMO 작물이 재료에 포함되는지는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원재료는 100% 수입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입 옥수수의 50%는 GMO입니다. 제작진은 제조사에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GMO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말입니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콩기름을 샀는데 뒤에 콩 100% 수입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혹시 GMO 콩이에요? 네. 그러면요, 옥수수유에도요, GMO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이제 그 콩기름 샀는데 이게 GMO 콩으로 한 건가요? 고객님 지금 그 GMO 분이셨는데 이 콩기름에 사용되는 콩은 GMO 콩이 맞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기름은 전체 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다 GMO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표지 같은 데다가 이게 GMO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도 표기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의아함도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이 제품은 오일 100%이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GMO라고 따로 기재를 하진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차린 엄마표 밥상입니다. 한국 음식에 간장과 고추장, 식용유, 물엿 같은 재료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GMO를 원료로 쓴 가공 식용유와 장류를 사용한다면 GMO를 첨가해서 먹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 됩니다.
GMO 농작물은 일단 죽지 않고 잘 자라도록 유전자 형질을 변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특정한 제초제에 강하거나 해충 퇴치를 위한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도대체 주변 잡초나 해충이 죽는데도 GMO 작물만 살아남는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또 가공한 후에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이런 우려입니다. 세계 3위 GMO 재배 국가인 아르헨티나. 1996년부터 GMO 콩과 옥수수 등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 북부와 중부 지역 아이들에게 선천성 장애아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그 이유가 마을 바로 옆에 있는 GMO 콩밭에 뿌리는 특정 농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GMO를 재배해온 해당 다국적 기업은 그 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다한 제초제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제초제의 주 원료는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는 뭐냐면은 식물이 흡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잖아요. 망간이라든가 아연, 붕소 이런 것을 꽉 잡아갖고 식물이 흡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영양소가 결핍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도 영양소가 결핍되는 거죠. 또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뿌리에는 마그네슘이 있어갖고 흡수를 해야 돼요. 막 뿌리가. 근데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제초제가 이 식물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흡수 못하게 하고 그것이 또한 사람이 먹었을 경우는 위 장 안에 들어가갖고 항생제 역할을 해갖고 좋은 세균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GMO 식물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 육종하고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제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가장 그 농약 쪽에서는 제초제 정성에서는 안전성이 사실은 입증된 그런 거였는데 그런 아르헨티나 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그 용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과도하게 사용됐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뿌려진 다음에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빨리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제초제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에 맞게 이렇게 분해되는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제초제 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의심 물질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성분이 GMO 작물이나 식품에 잔류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제초제가 아닌 유전자 변형 자체의 유해성을 놓고 찬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캉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팀이 2년 동안 쥐 20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GMO 옥수수를 먹이로 준 쥐들은 일반 옥수수를 먹인 쥐들에 비해서 종양 발생과 간, 신장 손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험군 쥐 가운데 GMO를 가장 많이 섭취한 군의 종양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섭취한 군에 비해 반드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진 않아 상관관계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GMO 작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은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감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100% 안전하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1900년도하고 2000년 초에 연구 개발할 때만 해도 이 제초제 저항성이라든가 GMO 식품에 대한 유해성에 관련된 그런 논문들이 아주 가끔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독성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발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용 GMO 수입이 1위인 나라입니다. 일단 개발 과정에 대한 어떤 유전자를 썼을 때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한 문제가 없는 부분을 이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런 유전자가 이제 그 발현된 단백질이 혹시 모를 우리 몸에 어떤 독성이나 알레르기성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죠. 문제점이 알러지 반응 정도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원래 6월 5일이 유엔에 정하는 환경의 날인데 지난달 21일 서울에서도 GMO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유기농 쌀로 만든 티밥입니다. 받아가세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GMO 식품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싫어요. 유전자 조작 싫어요. 거기 앞에 네, 저 앞에 행렬은 지금 S4에 도착해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전하지 않냐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안전하냐에 대한 검증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GMO가 안전한지 아니면 유해한지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체 유해성이 입증돼 학계 공인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앞에 놓인 식품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을까요? 안전한지 유해한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보면 표시 의무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동물 사료, 식품 첨가물 등의 GMO가 원료로 사용됐다면 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GMO 사료를 이용한 낙농 축산 제품에는 표시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GMO를 사료로 이용하는 낙농업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GMO 표시 제도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만 EU 등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표시에 많은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진희 씨는 식품 고르는 게 그렇게 까다로운 주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한빈이를 키우면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아기는 약간 뭐 이렇게 많이 피부 건조한 편이고 혹시 음식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게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 좀 이유식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조심스러워서 아무래도 뭐 친환경, 유기농 그냥 그런 걸 좀 일부러 찾아서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한빈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GMO가 뭔지도 몰랐던 진희 씨. 요즘엔 GMO 식품이라고 하면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면 혹시라도 그 성분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변형이 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음식으로 인해서 또 사람 몸에 어떤 반응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원인이 될지 그럴 수도 있으니 그래서 좀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이유식 재료를 구매하면서부터는 원산지와 성분명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아무리 봐도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포장식품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성분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O 성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전성분 표시제의 목적은 이제 워낙 가공식품들도 늘어나고 원재료가 식품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취지하에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그게 2000년대 중반에 모든 제도가 정비가 됐는데 유일하게 GMO 관련된 표시제도에서만 그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식품 성분을 표시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GMO 성분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식품회사에서는 알려줄까요? 저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성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거를 네. 우리 쪽에서 따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연구소 측에 문의를 해야 돼서요. 시간제가 좀 되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올리고당 있잖아요. 고객님, 옥수수에가 GMO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공장 담당자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유, 야자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라면의 스프라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물을 다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문의 주신 고객님들이 있으셔가지고 몇 번 해당 부서에 조금 문의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어가지고 업체 안내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 GMO인지 넌 GMO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 일단은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드린 부분 외에는 아마 정부가 정비해서 지난 2월에 개정한 GMO 표시 관련 법안입니다. GMO 재료를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가공 후 GMO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GMO 표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제품 생산 공정 과정에서 열 처리라든지를 통해서 그 제품의 DNA, 그 유전자 변형 DNA라든지 단백질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험실 검사 방법으로는 이 원료가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외를 주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GMO 콩을 사용한 식용유나 간장, 고추장의 경우도 가공 단계를 거쳐 변형 DNA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내 주요 식품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식품안전협회 또한 사후 관리가 힘들고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제품과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분석해낼 수 있는, 정량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 가공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GMO 제품인지 넌 GMO 제품인지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의지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GMO를 영영 추적을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GMO가 국내에 수입이 되면 식약처가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거를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후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사전적인 검토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식약처는 이 앞부분 사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다 배제시켜 놓고 사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에 따라선 GMO 재료 첨가 여부가 제품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위인섭 씨는 사료를 고를 때 GMO 성분이 들었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두 녀석. 사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위 씨는 비싸지만 GMO, 이른바 유전자 변형 작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료를 일부러 찾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우리 사람도 식이성 알러지가 있듯이 강아지들도 있는 부분이고 급여를 하고 나서 애가 이제 피부에 문제가 좀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사료를 좀 바꾸는 걸 추천을 해주셔서 논제모랑 이제 그레인프리 사료로 이제 바꿔서 급여를 하게 되었는데 바꾼 뒤로는 좀 이렇게 발진이 좀 이렇게 잦아들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네, 한번 가야 되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 사료를 썼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혹시나 해서 GMO가 없다고 하는 사료를 찾아서 쓴다고 합니다. 위 씨는 주로 인터넷으로 사료를 구매해 왔는데 성분 표시만 봐서는 GMO 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답변을 애매하게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에 메일이 오면 이제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다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런 업체에 이런 질문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 뭐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판단도 알아서 하시라라고 정보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동물의 사료를 고를 때도 GMO가 들었는지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GMO 사료가 개의 알레르기나 질병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습니다. 지난달 먹을거리 안전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엄마들의 주장은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아닌지를 최소한 알고는 먹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는 GMO 식품에 대해서 저는 구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양한 매장에 가봤지만 한 번도 이 식품군들에 있어서 GMO 표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식용 GMO 수입 1위인 대한민국, 단백질 잔류 기준이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난 GMO 표시의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GMO 표시는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 기준이어야 한다. 실제로 법 체계가 우리가 GMO를 제대로 알고 실제 사는 그 가운데 가로막이 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의 그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온 나라들이나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정부가 어렵다고 하는 그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그 시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사실은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모인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개정하고 원재료가 GMO면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바꾸시면 돼요.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자. 현재 일본, 호주 등이 우리와 비슷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EU와 중국, 브라질 등은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돼 있던 GMO 수입 승인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됐습니다. 식약처는 단백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확대하면 식품 회사들의 비용이 늘고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표시제를 하자는 그 포장지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원료 구비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생성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넌 GMO만 나는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원재료의 그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하면서 이런 그거에 따라서 그 소비자 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GMO에 대해서 다 관심이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업계 역시 정부와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표시 제도를 바꾸면 비용이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가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완전 표시제를 하면 이 표시제를 시행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리를 해서 구분 유통, 구분 생산 업계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데 자꾸 표시제를 하라는 거는 아니 관리 방안을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표시를 하라 그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돈이 들든 뭐 원료를 따로 사오든 뭐 구분 유통, 구분 생산을 하든.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GMO 수입국이 됐습니다. 안전한지 유해한지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입된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유해 물질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유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생긴 새로운 단백질은 사람들에게 독성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가라는 그게 규정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지금 GMO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인식은 실제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지만 알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은 GMO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불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GMO 원료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비공개 차원으로 알려지지 않은 차원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시장에 내놓는 것이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반면 그동안 인체 유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표기 방법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먹어서 10년 동안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일단은 실험 동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뭐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사람이 먹었는데 뭐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퀘스천 남지만 이런 해당되는 그 단백질이나 이제 DNA 같은 경우가 일단 들어와서 일정 그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분해가 되는 형태고 사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 몸에 축적되거나 남을 부분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업계가 가지는 어떤 그 영업 비밀에 관련된 내용의 업계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는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업체별 GMO 수입량이 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게? 업계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의 비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MO 원료가 들어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알고 먹을 권리도 존중돼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거기서 비롯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게는 그의 방문이 달가울 리가 없었다.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손톱을 딱 타면서 그때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들여다보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있죠, 대성당은. 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껍질째 먹는 제 식성이 특이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껍질을 잡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적으로 콜레스테롤 레벨, 나쁜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진 반면에 수요일 밤 10시 생도병사의 비밀 많이 시청해주세요.